약속을 한다면은 네. 2편으로 만들겠다라면 인터뷰에 응하겠다. 그래서 이제 2편으로 해서 응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했을 때 아내분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집사람뿐만이 아니고 저희 형수님도 반대하셨고 온통 반대였을 것 같은데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예. 그 PD님은 이제 저희 아버지의 인터뷰도 원하셨죠. 그래서 저도 아버지 인터뷰 요청이 제일 말씀 꺼내기도 힘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끔찍한 일을 당하셨는데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셔서 그렇죠. 한다는 게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는데 조심스럽게 예. 저도 참 말 꺼내기도 힘들지만은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말씀을 꺼냈는데 아버지께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밑에 있는 며느리들은 말을 입을 못하는 다물게 거죠. 됐죠. 어르신이 그러시니까 얘기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사모님 입장에서는 왜 굳이 당신이 이걸 나서서 해야 돼? 다른 사람들 하면 안 돼? 라고 저 같아도 질문을 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예. 그런 생각하고 그런 얘기도 저한테 했었었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까지 나가요. 정말 당신 하고 싶으면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일단 우리 좀 떨어져 있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예. 이제 호주 국적 피해자하고 홍콩 국적 피해자와 함께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예, 기자회견을 예, 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그랬죠. 절대 기자회견에서 나서지 마라. 뒤에서만 도와라. 그렇죠. 한국 남자 중에서 그 부인 얘기 우습게 듣는 남자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켜줘야죠. 굳게 약속을 예, 하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질 않게 흘러가게 됐죠, 계속. 그래서 집사람한테 혹시 이런 상황이면 나가도 될까라고 예, 예. 하면은 그냥 벼락같이 화를 그렇죠. 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집이 먼저지.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거보다 좀 더 세게. 그러니까 진짜 무섭게. 방송이니까 지금. 아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남편의 안전, 가족들의 안전 때문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죠?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은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했었죠. 변호사님하고 피해자들만 나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변호사님하고 피해자가 나서면 충분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이게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김도영 교수님이니까 교수님이 마이크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라고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도 계속 이제 기자회견을 하느냐 아니면은 집사람 말을 듣느냐 이 안에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홍콩 피해자가 한국에 왔고 호주 피해자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예. 변호사님들과 홍콩 피해자 그리고 줌으로 연결해서 호주 피해자하고 네. 이제 회의를 하는데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두 분이서 동시에 울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울면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집사람 또 무섭지만 이 약자들의 눈물을 보고는 이걸 내가 마이크를 안 잡으면 내가 참 비겁한 놈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나중에 집사람한테 어떻게 혼이 나든 결정을 하셨네요. 결정을 했고 네. 그렇지만 기자회견장 가는 날까지도 집사람한테는 절대 안 하니까 왜냐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들통났잖아요. 마음에는 정해놓고. 들통났을 때 아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셨어요? 그때 포기죠 뭐. 일단은 그 기자회견 날 뉴스는 집사람이 보지를 못해가요. 며칠 후에 누군가 뉴스를 보고 저희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누구 아빠 텔레비에서 봤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검색을 해보고는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게 너는 JMS와 가정과 JMS를 바꿨다. 그러면서 이제 이혼 선언을 했죠. 이혼 선언까지. 근데 사모님 입장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뒤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아이들과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겁을 좀 주면 혹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더 크셨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그랬겠죠. 예. 예, 당연히. 예, 그랬는데. 그러니 뭐 그렇게 화가 났는데 또 집에 들어가서 부딪히느니 예.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말 잘 들었군요, 그땐 또. 그래서 아니 그 집에 들어오지 말고 이혼이라고 그러는데 집에 들어가 봐야 더 화만 돋구는 것 같고. 예. 그래서 학교 근처 여관에서 한 달 정도를 전전을 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뭐 울 수도 없는 노릇이 여관 생활을 하니까 이게 빨래가 힘드니까요. 그쵸. 그래서 학교 근처 빨래방에서 이만한 빨래를 안고 서가지고 기다리려니 참 신세가 처량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눈에 띌까 또 그렇지. 늦은 밤에만 빨래방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이 넘으니까 이제 집사람이 다시 처분이 이혼해서 별거로 내려왔고. 감사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집사람이 받아들여졌죠. 근데 왜 사모님은 그러시다 그러고 또 내가 빨래방에서 빨래가 돌아가는 그 시간에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도 돼? 나 정말 이러다가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괴로움과 갈등이 끊임없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보통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되는 뭐 불륜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그런 건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마무리되면은 다시 가능하겠지라는 기대는 그렇죠. 했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정말 이혼을 하게 된다면은 이혼을 당하게 된다면은 정명석 문제 완전히 처리하고 나면은 다시 합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었었죠. 그렇죠. 다른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쩜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시게 됐는지 시작부터가 궁금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교회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학교가 카이스트 대전으로 가게 되니까 주말에 서울로 올라오면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뭐 일이 있어서 대전에서 지내게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요.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못 하다가 대학 졸업반쯤 돼서는 이제 대학원도 가게 됐으니까 아예 대전에서 교회를 정해서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전을 잘 아는 게 없으니까요. 네. 집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대전 시내 지리도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야 되나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던 시절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대학교 때 1학년 때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친구가 네. 어느 날 이제 술 한잔 하자라고 해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담배도 끊었다고 그래요. 너 무슨 일이냐? 네가 어떻게 술을 끊고 담배를 끊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런 술 좋아하고 담배 피던 친구가 술 담배를 끊을 정도면 괜찮은 교회인가 보다. 어느 교회냐? 그랬더니 또 자기 교회 칭찬을 해요. 그래서 따라갔죠. 일반 교회인 줄 알고. 거기가 거기가 제일 예배했어요? 그랬었던 저는 그런데 다녀도 술 담배를 끊는군요. 더 깨끗하죠. 오히려 더 잘 끊어지겠지. 거기는 이제 자기들 스스로 자랑도 합니다만 뭐 교주 한마디 말에 술 담배는 문제가 아니고 커피도 마시지 않고 콜라 사이다 라면도 안 먹습니다. 그걸 자기들 스스로 또 자랑도 해요. 그래서 일반 교회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이제 그곳이 듣도 보도 못했던 그때까지는 전 JMS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고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거는 TV에서 시사 고발 프로에서나 보는 걸로 알았지. 저도 그 당시만 해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런 데 빠지나 일부러 찾아가도 저런 데 빠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던 저였었는데 그 친구 따라서 간 교회가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이거는 아주 악질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이고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라는 거에 저의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그 JMS 가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신앙인이었네요. 그럼 처음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1, 2학년인지 그게 하도 기억이 가물해서요. 초등학교 입학 전인지 직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저희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가게 돼서 주일학교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주일학교부터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으니까 처음에 JMS 갔을 때 어떤 분위기였길래 좀 이상하다 이 느낌을 갖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없었어요. 젊은 전부 친구들만 20대 대학생들 아니면 많아야 30대 정도? 근데 뭐 그거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고요. 또 좋아 보였겠지.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있었죠. 친구들이 예.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일반 교회에서 제가 해오던 그런 성경 공부인 줄 알고 예. 저희 학교 카이스트를 맡고 있던 간사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 교리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 네. 자기 교회들만 자신의 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성경에는 뭐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창조 후에 진화에 맞게 진화해 와서 인간이 된 거다 이런 요상망측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부가 생겼겠네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던 뭔가 상황에서. 정상은 아니다라는 건 그렇죠. 느꼈죠. 예, 진화론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지를 않나. 또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적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요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비유로 써 있는 거다. 성경에 써 있는 비유라는 문구를 여기저기 짜집게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봐라, 성경은 비유로 써 있다. 그래서 비유를 제대로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비유가 중요하다라는 교육을 하면서부터 이제 점점 이상한 비유를 해석을 해서 이상한 교리로 이제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고도 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 바로 빠지신 거예요? 어느 정도는 성경 해석의 여지를 다르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내에도 여러 가지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을 하고 계속 들어보자 했는데 이제 그 교리 교육의 목적이 이제 뚜렷한 것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린다라는 걸 저는 강하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비유다. 그래서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수님이 마술을 부려가지고 떡을 더 키우고 물고기를 키운 거 아니지 않느냐. 그 비유는 뭐냐, 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이 청중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금전을 스스로 내어놓아서 그걸로 이제 나눠 먹은 것, 그거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한다. 라고 젊은 사람들은 혹할 만한 그런 식의 비유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러면 이제 누구나 예수가 될 수 있는 거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이제 그때 이단이라고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좀 더 알아보니까 이제 이미 제가 그 교회를 가기 10수년 전에 교주 정명석한테 성추행당한 여대생의 폭로수기가 이미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대부분이 나만 발 빼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JMS와 싸우게 되셨는지. 그게 제가 후회되는 면 중에 하나죠. 그냥 조용히 저도 나왔으면 되는데 젊은 시절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왜냐하면 처음 들어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해줘요. 그렇죠. 뭐 세상에 저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단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저를 관리하던 간사한테 물어봤죠. 이런 성추행 폭로수기가 있더라.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리고 저도 교리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에 제가 배워던 교리와 다르니까 의문을 던지고 하니까 이제 이 간사가 자기 선에서는 감당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전도사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저를 전담을 해서 교리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성추행 폭로수기는 가짜다. 자기들 교리가 통일교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통일교가 우리를 모함을 한다. 내가 정명석 선생님을 몇 년 동안 가까이서 모셔봤지만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으면 내가 먼저 탈퇴했을 거다. 제가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지만 아주 그냥 억울하다는 표정과 억울하다는 말투로 그렇게 열변을 토하니까
과연 그런가? 또 젊은 나이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렇게 멀쩡하게 생기고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도 있었던 사람이 직장 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고 교회 생활에 올인을 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조금 더 다니게 됐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정명석이 순회를 온답시고 어느 날 주일에 이제 대전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명석을 직접 만나고 정명석의 행태를 직접 보고 나서는 이거는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이비종교 집단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죠. 지금이야 고급 승용차가 많습니다만 90년대 중반에 벤츠는 굉장히 흔하지 않던 차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명석은 벤츠를 타고 다녔고 자기가 대전 지역에 순회를 왔다고 하면 대전 지역의 목사를 벤츠에 태우고 같이 선교를 의논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전 지역 목사는 탈 차가 없어서 제 차를 얻어 타고 네. 정명석이 타고 있는 벤츠 옆에는 어디 술집에서나 나올 법한 초미니스커트를 입은 키 큰 여자들이 벤츠에서 정명석과 같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저게 어느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지금 21세기 2023년에도 목사님 차 옆에서 초미니스커트 입은 그 여성이 내리면 다들 손가락 여자도 태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데도 저 집단에 있는 신도들은 전부 다 환호를 하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 보고 이거는 정상 집단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또 정명석이 대전에 와서 이제 또 카이스트에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이 인간이 하는 말이 그때가 95년이었으니까 93년인가 4년에 대전 세계 엑스포가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빗대서 정명석이 하는 말이 자기는 에너지 소모 없이 물을 끌어올리는 기계를 자기는 발명을 했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 엑스포에 출품도 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출품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하는 거 보고 저 인간이 에너지가 뭔지는 알고 지금 저렇게 짓거리는 건가. 어떻게 저렇게 교만한가.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는 이제 가끔 드리면은 언론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시던데 정명석이 카이스트에 와서 강단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방청석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화장실로 뛰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 평생에 그 경험이 단 한 번이었고 그 후로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근데 왜 카이스트에서 그런 사람을 세웠어요? 카이스트에도 신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신도들이 정명석을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정명석이 카이스트 강의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정명석이 뭐 나불나불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말하는 모습을 보고 속을 막 울렁울렁거리면서 무슨 토할 것 같은 정말 너무 그 인상이나 이게 추잡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도영 씨, 당신이 그때 영적인 무언가를 본 거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도 지나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영적으로 거부가 온 거예요. 네, 정말 그때 그 느낌이 뭐 온 몸을 뭐 수십 마리의 뱀이 휘감고 있는 그런 느낌?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고 똑바로 보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느낌은 제 평생에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JMS를 떠나야지 이 더러운 사이비 종교 집단에 이제 한때라도 몸담았다는 게 기분 나쁠 정도였는데 참 지나고 보니까 운명이 꼬였죠. 그때 저를 관리하겠다라고 이제 저에게 접근했던 그 여자 전도사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교수님하고? 예. 원래 그 집단은 남녀 간의 이성 교제를 못하게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걔네 교리의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인류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이 부분에서 성경에 뭐 요상한 구절을 가져와 가지고